내가 근로자 건강보험을 도입하자고 그랬지. 박정희 대통령은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이니까 보더니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네. 총리를 불러가지고서 당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냐고 하는 거를 당신 데리고 있는 평가교수단의 경제학 하는 사람들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서강대학의 김종인 교수로 위원장을 만들어서 이 보고서를 빨리 내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써서 또 줬어요. 이 건강보험을 먼저 도입해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들도 의료보험부터 먼저 하라니까 의료보험 하시오. 그래서 의료보험이 결정이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뭐 보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3프로TV가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시리즈죠. 김종인의 한국 정치 50년 시대 기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역대 대통령들과의 만남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과연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김종인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대통령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님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장관도 하시고 수석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찾아뵀을 때 아니라고 나는 훨씬 전부터 정치권에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김병록 대법원장님이시죠. 예. 그 손자 되시는데 실제로 비서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병록 대법원장님은 우리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법조계의 큰 어른 같은 분인데 정치도 하셨습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저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신간에도 창설을 하시는데 예. 초기에 같이 하셨고 예. 거기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해방 이후에 1945년도 오늘날 지금 민주당의 기초가 되는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서 한국민주당을 창당하면서 한민당. 예, 한민당을 창당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농지개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한민당의 주로 호남의 지주들이 지주였죠. 잔뜩 모여가지고서 굉장한 반발이 많이 생겼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서 창당을 마치고서 당은 자기 친구인 고아 송진우한테 남겨주고 자기는 당을 놔버린 거죠. 할아버님께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군정청 사법부장으로 가셔가지고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법 체계를 갖다가 확립을 하고 예.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할 때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서 대법원장과 동시에 우리나라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시면서 우리나라 법제를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 이후에 5.16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5.16 이후에 소위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정쟁법에 뭉개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좀 야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때 야당을 63년도 1월 달서부터 야당 창당에 이제 몰두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우리 할아버지 옆에서 내가 비슷한 역할을 갖다가 담당을 했죠. 그러면 대학생 시절인가요? 그 대학교 졸업 바로 직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 야당에 뭐 다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네.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미 그때 단에 접촉을 해봐서 알아요.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박정희 최고위 의장 쪽에서
참 우리 할아버지한테 접근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갖다 했는데 결국은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결국은 뭐 하도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전화 통화만 한번 그런 하면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그리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64년 1월 13일 돌아가셨는데 내가 3월 달에 독일로 가가지고 그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해 12월 달에 베를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그렇군요. 그때는 유학생이신 분으로. 예? 유학생. 그렇죠. 그때 유학생 신분으로 만난 거죠. 그러나 유학생 중에서는 그런 인연을 다 기억하고 있었겠군요. 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64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계기가 됐다고 난 생각을 해요. 당시에 독일의 이거 수상이라는 사람이 라인각을 기적을 만들었다는 에르하르트라는 사람이 수상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조언을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보고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갖다가 달려보고서 결국 와서 돌아와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공업 발전에도 독일 방문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중공업을 70년대에 일으키게 된 것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네. 뭐 자동차 산업이니 조선 산업이니 뭐 이런 철강 이런 게. 그 기록 영화 또 자료를 보면은 네. 그때 독일 방문 때 정말 못 사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고 대통령이고 또 그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탄광에서 근로하는 광부 그리고 뭐 간호사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간호사가 아니라 정말 그 독일의 병든 노인들 참 대소변 갈고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했던 간호원들이죠. 그때 당시 용어로 하면 이게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다라는 그 자료를 이렇게 볼 때 참 이게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나라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그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해 가지고서 함보른이라고 하는 탄광에 간호원들하고 광부들이 모여서 박 대통령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전부 울음바다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본회 방문을 마치고 베를린에 왔어요. 그 이제 베를린에 왔을 때 내가 이제 박 대통령을 수행하는 뭐 기자단 이런 사람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어느 한 기자가 이런 가십을 쓴 걸 봤어요. 사실은 시골에 있는 가난한 농부가 자기 딸을 서울의 부잣집에 식모로 보냈는데 그 주인을 찾아와 가지고서 내가 장사할 미천을 좀 대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공차관을 갖다가 독일 정부로부터 3천만 불을 얻은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빙자해 가지고서 그런 가십을 보내는 걸 갖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뭐 우연치 않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베를린에서 떠나는 전송을 내가 거기서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973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유신 반대 데모가 뭐 매 학기마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뭐 겨울 학기가 되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4년도에 뭐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독일에 있을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경제학과에서 이제 학위를 하셨으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세금인데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재정학을 가르쳤는데 재정학 교과서가 한 20여 권 되는데 20여 권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쓴 교과서가 한 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어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경제수석을 하셨던. 네, 나중에 경제수석으로 한 거죠.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날 보고 뭐랬냐면 자기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좀 연구를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부가가치세를 전문으로 했다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여보 당신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할 시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데 노력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시에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가 있었어요. 예. 당신 경제수석이 굉장히 막강한 소위 경제 실력자라는데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예. 경제수석인데 그렇죠. 그 김용환이라는 하셨던. 사람한테 예. 가서 이 경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경제 운영을 하라고 얘기해 주시오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서 뭐 자기 수석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경제수석이 날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네. 저녁을 먹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자기 참모들을 다 데리고 나왔더라. 참모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 이제 따라 나온 친구들이 버마 가서 죽은 서석준, 네. 김재익이, 그 다음에 이제 당정이 재무장관 하는 정의영이,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부통령 지금 이현재, 예. 요게 이제 제일, 이건 과장, 그 위에 국장, 이렇게 1급, 2급, 3급 이게 되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 속에서 내가 김용환 수석 보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당신이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으로 봐가지고서 이 정부를 안정을 시키려면은 이제서부터는 좀 사회적인 측면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그러면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무료로 내가 자문을 해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발령이 났어요. 예. 재무장관이 발령이 나가지고서 하루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내가 경제수석 때는 경제부처를 총망라하니까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재무장관이 됐으니 재무장관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재무장관이라는 거는 관장하는 소위 정책 도구가 세금과 금융을 관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금과 금융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거를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아는 놈이 없으니까 거기 뭐 이제 담당 과장이 저한테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물어보고 해가지고서 이제 재형저축법을 맺는 겁니다. 그 재산 형성 저축은 저도 가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전 국민이 다 네.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서부터 그 중산층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재형저축이라는 것은 저축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자 해서 소위 세금으로 보조를 좀 해주고 금리도 좀 높게 그렇죠.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김용환 씨는 그 자기 업적으로 지금 굉장히 자랑도 하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당시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명했던 김정념 씨를 74년 10월 달에 내가 한번 만났어요. 네. 만나서 내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괄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매 학기마다 학생들 대모 때문에 수업을 못 하는데, 아니 학생을 무서워하는 정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학생을 무서워하는 정권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학생이 무서워서 학교 수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동을 하면은 근로자가 일어날 거 봐서 그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갖다 사전적으로 강구를 해라. 이제 그랬더니 그분들 좀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을 내가 예를 들었어요. 예. 드골이 1958년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불란서 제5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예. 58년에 등장할 때는 드골이 국민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거의 무퇴하다시피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예. 그래서 5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서 7년 동안 대통령 임기 동안에 오늘날 근대 불란서의 기초를 만들어 준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의 몰락해 나가던 불란서를 선진국 대열에 그대로 남게 해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1965년 재선을 하려고 나왔을 적에 1차 투표에서 국민이 안 찍어줬어. 그 2차 투표에서 거의 됐는데 이 사람이 투표가 뭐라는 것에 대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58년에 했던 생각대로 한 3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68년에 불란서에 파리에서 학생 시위가 나고 학생 시위가 나니까 그렇죠. 파리의 소상공인 노동조합이 합세해가지고서 이른바 68시위죠. 파리가 완전 네. 마비 상태 네. 되니까 드골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68혁명.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군사령관을 찾아갔어요. 예. 군사령관을 찾아갈 때 뭐 때문에 갔겠어요? 군을 통해서 파리의 소요를 진압할 생각해서 본인은 간 거예요. 그런데 군사령관이 벌써 대통령이 뭐 때문에 자기를 찾았다는 걸 알고서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전에 군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각하 58년에 제5공화국을 만들 때의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골이 그때 깜짝 자기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아, 이름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알고 나서 아무 말도 않고 도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68년 5월 30일 방송 연설을 한 겁니다. 내가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지지를 안 하면 난 물러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도 파리가 소요가 완전히 진정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58년도의 불란서와 68년도의 불란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국민이 그동안에 상당히 의식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국민이 저항을 한 거다. 네. 그 당시에는 똑같다 이거예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서 국민을 절대 빈곤에서 해소해 줬는데 왜 국민이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항을 많이 하느냐. 이제 이런 사고를 가졌는데 그래가지고는 정권은 절대 안정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빈곤이 해소가 됐으니까 국민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런 새로운 욕구에 부응을 해줘야지 정권이 장기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그랬더니 김정년 실장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하기를 그 사람 당장에 데려다가 그 방안을 만들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는 경제수석이 날 보고 보자고 해서 갔더니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당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혼자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어 오고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한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위원들을 소위 추천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대통령 명령이라고 하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위원들을 추천을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분야의 교수들 4사람을 추천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경제수석하고 당시에 경제특보하고 7명이서 금요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밖으로 공표는 안 하고. 네, 비공식 위원회. 네, 비공식. 그래가지고 네. 금요일마다 만나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경제수석의 사정에 따라서 회의가 금요일 날 열릴 때도 있고 뭐 한 2주 간격으로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갖다가 취급을 하는 걸로 해서 주로 노동청장을 갖다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노동관계법, 그 당시에는 뭐 회사들마다 노사분규가 이제 심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뭐 밖에 뭐에서 제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투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준법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준법 투쟁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금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근로자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정부는 항상 기업 편만 드는 놈이고 우리를 적대시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부 이 노동 현장에 여러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침투를 해가지고서 노사분규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거를 고쳐보려고 이제 노동법 관계를 전부 검토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귀찮고 복잡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뜻 안 해요. 예. 그래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서 노동청장으로 하여금 그거를 이제 만들게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노동청장이 경찰 출신 최석원이라는 사람이 노동청장이었는데. 경찰 출신이 노동청장을 하는 시절이군요. 그때는 전부 경찰 출신이 노동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뭐 당신만 믿고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 그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니까 노동청장이 인사가 돼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고 새 사람이 오고 뭐 이렇게 인사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수석마다 바뀌어버리니까 뭐 이거 회의도 한동안 안 하고 이제 그러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온 경제수석이 하루 뭐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그 엄청난 일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근로자 건강보험을 도입하자 그랬죠. 네. 그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그 회의 멤버들끼리도 싸움을 무지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그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뭐 반대하는 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설득을 해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이니까 보더니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예. 경제부처 장관 전부가 다 반대하고 심지어 보건사회부 장관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76년에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73년도에 근로자 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네. 73년도에. 지금으로 치면 퇴직연금이네요. 연금, 국민연금을 도입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법까지 다 만들었는데 1차 오일 쇼크 난 다음에 74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긴급조치 3호를 발동을 하면서 예. 그거를 갖다 무의 연기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때 소위 국민연금을 도입하자고 하는 거는 세금을 인상할 방법이 없고 재정의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중앙공업을 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건 한 20년 붓기만 하고 받기는 20년 그렇죠. 후에 하니까 그거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국민연금을 계획했던 그렇지. 거군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1, 2, 4 조치로다가 연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무한 연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하자고 그러니까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신은영 씨가 그럴 바에는 연금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난감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규하 대통령 총리를 불러가지고서 당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냐고 하는 거를 당신 데리고 있는 평가교수단의 경제학 하는 사람들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서강대학의 김종인 교수로 위원장을 만들어서 이 보고서를 빨리 내라는 거예요. 네. 그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이니까 빨리 이걸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위원회는 뭐 만들지 안 만들지 그냥 적당히 지나가고 내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써서 또 줬어요. 이 건강보험을 먼저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보고서가 완성됐더니 박 대통령을 불러가지고서 와서 자기 그 반대하던 경제장관들 다 앉혀놓고 최규하 대통령한테 보고하라고 해놓고 최규하 총리. 박 대통령이 그래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들도 의료보험부터 먼저 하라니까 의료보험 하시오. 그래서 의료보험이 결정이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건사회부는 준비도 않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사무관 두 사람이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건강보험을 뺏겨다가 우리나라에 초기 그 의료보험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의외로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식으로 재정에 파탄이 안 나고 이게 보험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자기네가 했다고 생색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보험의 혜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직장보험도 생기고 뭐 하다가 결국은 10년 후에 88년서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아마 그때 안 했으면 아마 지금도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근로자 의료보험으로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 근로자 의료.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의료 시혜를 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재정으로 영국식으로 그렇죠. 내셔널 헬스 서비스 하는 식이 NHS라고 있고 그러죠. 예. 다른 하나는 보험 방식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하려면은 차별화를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을 다 그러니까. 망라해야 된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 재정 여건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근로자가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보험화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거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예. 그 다음에 연금제도를 가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뭐 보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은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1881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1차적으로 한 건데 그렇죠.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도 리버럴 데모크라티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뭐 굉장히 소위 꼴통 보수 비슷한 사람인데 그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의료보험 연금제도를 1881년, 84년에 도입했느냐. 네. 그거는 사회민주당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이념 대결을 하고 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당연히 소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하기 위한 그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 할 적에 뭐 반대도 많았지만 그 보험 덕에 오늘날 우리가 의료산업, 제약산업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한국이 요즘 잘 나가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에 또 한국의 음식 또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도 하나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국민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이고 뭐 지난 한 2년 동안 의료 공백을 경험하면서 많이 붕괴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 병원이 막 시장처럼 사람들이 드글드글 끓잖아요. 예. 그게 과연 어려움이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과잉 진료에 대한 부작용도 많습니다만 사실 그건 약간 배부른 소리인 것 같긴 해요. 선진국이고 어디 가도 과잉 진료가 아니라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직장보험이 없으면 사보험으로 그걸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아니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돈 없는 사람이 병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과연 이 사회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뭐 그런 좀 의문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공공을 위한 복지 정책 중에 어떤 기본이라고 하는 의료보험 그런 체계가 거죠. 예. 갖춰졌고 거기에 이제 당시로서는 소장파 교수라고 해야 되겠죠. 뭐 원로 교수나 뭐 아주 경험이 많은 교수님은 아니었지만 서강대학교의 김종인 교수가 그 역할을 많이 하신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나 같은 그 성격을 안 가졌으면 못했어요. 예. 우리는 난 내 개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서 내가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네. 뭐 정부 장관들이 반대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걸 뚫고서 나간 거지. 사실 학자분들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태도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게 통상일인데 그때부터 약간 이 정치인 또 정치권에 들어가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정치권에 들어가서 있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 63년에 우리 할아버지가 당시에 민정당 창당을 해가지고서 뭐 이래저래 인사도 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네. 제가 좀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오고 하니까 예. 주변의 사람들이 날 보고 너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때도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자력으로 능력이 있으면 정치를 해도 내가 부모의 후광을 받아가지고서 정치는 안 한다,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바로 독일로 유학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 공부한 분야도 국가재정, 사회복지 이런 측면에서 경제학 측면에서 공부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상당히 들어가지고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대략 그때 보면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경제가 내가 공부를 끝나고 가면은 어떠한 분야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바로 여기에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박정희 정부 시절 이렇게 회고해 보건데 예를 들면 아까 경제발전 중화공업이라든지 사회기관시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조선일동 자동차도 어쨌든 순위에 들고 반도체 1등 이런 제조업 강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던 것만큼은 공과를 떠나서 인정해야 아니 돼요. 그것만큼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피해도 많이 입혔지만 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주축을 갖다 만든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박정희 대통령도 물론 경제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은 사실이지만 그분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가혹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과정을 보면은 네. 1963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 씨하고 붙지 않았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얻은 표와 윤보선 대통령 후보 얻은 표는 13만 5천 표 조금 넘게 차이로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런데 196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30만 표를 더 얻은 거예요. 예. 똑같은 윤보선 후보고. 네.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1차 개년 5년 계획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나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점수를 국민이 준 거예요. 그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소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60년대 말에 삼선 개헌을 하지 않았어요. 예.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거 아니에요. 그 억지로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서 71년 세 번째 대통령에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71년 세 번째 대통령에 출마를 하는데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해가지고서 9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거가 결국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성공을 하고 월드뱅크가 대한민국은 빈곤국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는 그런 증명까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71년 8대 국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옛날에 비해서 의석수가 줄고 민주당 의석수가 확 늘어났어요. 네. 특히 서울에서 보고 같으면은 공화당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되고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아마 도시에서는 그것이 민주당류의 야당이 압도적이었던. 그것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국회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위 핑계는 뭐 통일 때까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유신을 했지만 그래서 유신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을 갖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사실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정권의 레기티머시가 없어진 거죠. 레기티머시가 없어지고 경제 발전에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고 근로자들의 저항이 심해지고 할 때 그때 정책적인 전환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사회 문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근로자들의 소위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를 한 거예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면 75년 이후서부터 1차 쇼크 이후에 아랍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많이 집중해가지고서 오일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환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하 이제는 중동에서 1년에 네트로 20억 불씩이 들어오니까 미국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중 대통령이 또 그 말만 믿고서 뭐 원자탄 개발한다고 막 이렇게 허용고 하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지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즉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그 89년 7월 6월 달인가 7월 달에 YH 사건이라는 게 났죠. 예. YH 사건이 나서 여공이 한 사람 뭐 떨어져 죽고 이러니까 사태가 갑자기 변화가 된 거죠. 그런 와중에서 뭐 YS 민주당 대표를 갖다가 제명 처분하는 그런 무리한 짓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부마 사태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11.6 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죠. 비극이 그때 잉태된 거군요. 예. 이게 보면 어떤 기간을 이렇게 딱 절편으로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굉장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도 하고요. 아, 저 사람 역사에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대표님 하신 표현대로 하면 별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짧고 그 시기에 뭔가 원대하고 또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 이런 걸로 점철되고 또 참모들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를 또 나도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소명의식이 아니, 그런데 나도 직접 대통령도 모셔보고 해봤지만 예,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예,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다 뜻대로 될 거라고는 착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갖다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정보의 채널이 딱 맥혀버린 겁니다. 예,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벽에 부딪히면은 거기서 터져버리고 말은.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이 18년입니다. 뭐 물론 정권의 탄생 시기에는 군사 쿠데타로 이렇게 들어왔고 또 민정으로 이양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을 넘어서서 유신이라는 걸 만들고 이른바 독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혁명한 사람은 예, 스스로는 못 물러난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혁명을 하면요. 예. 역시 보복도 두렵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 박정희 대통령도 말은 흔히들 얘기하기에 3년만 하고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오래 하다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3년만 끝나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 자기가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 기간에 그렇게 독재를 했으니까 정부 주도의 중화공업을 했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어쨌든 밀어붙여서 경제 발전이 된 거 아니냐. 그거는 뭐 그걸 합리화,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예, 나는 내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까지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예,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자기들끼리 능력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난 됐다고 와요. 근데 이제 그 일방적으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중화공업을 하느라고 일부 재벌에게 자원을 놀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오늘날 재벌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내가 1975년 이 무렵에 재형저축을 할 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 세력과 정치 세력의 관계를 내가 설명을 했어요. 한때는 정치 세력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점점 경제 세력이 커져보면 경제 세력과 정치 세력이 맞물리게 되고 그 단계가 지나면 경제 세력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 정치 세력이 꼼짝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 세력을 키우면서 경제 세력의 그 파일을 사전에 논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네. 근데 그걸 안 하고서 그냥 막연하게 재벌을 키우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내가 이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미국의 재벌들이 뭐 16명인가 따라갔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7월 31일 날 만들어진 관세에 의해서 2천억 불을 갖다가 기금에 조성을 하고 뭐 1,000억 불어치 에너지를 사고 뭐 1,500억짜리 조선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를 믿고서 또 1,500억 불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6천억 불을 갖다가 미국에다 자본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계 이런 계신 분들이
국내 경제를 냉정하게 생각했느냐도 나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실은 경제개발 1차 고개년, 2차 고개년 개혁하고 이제 3차 고개년 때에서부터 이제 중화학공업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시작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더 이상 이 정부가 관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게 안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래서 국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가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와 정치를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헌정사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칭송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최후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중화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틀을 닦아서 지금의 번영을 만드는데 전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기여한 대통령으로 어쩌면 그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 거죠. 같고요. 지금 와서는 뭐 진보 오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정치적으로는 정말 권위주의 정부, 그렇죠? 군사 정부에서 민간으로 인양하지 않고 유신이라는 체제, 그건 뭐 일당 독재뿐만 아니라 1인 독재로 가겠다라는 그런 매우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잉태 기간이 아니었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퇴한 거죠. 정당 정치가 거의 실종된 그런 결과를 하게 했고, 또 본인은 부하의 총탄에 최후를 맞는 매우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 가서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 가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사실은 뭐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뭐 자타가 인정하는 거고, 과는 그 과정 속에서 인권을 너무나 무시를 했고, 소위 괜히 아무 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 이제 그런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이 과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에 정치적인 싹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인이, 정상적인 정치인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 나라들 보면요, 위대한 정치인들이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지금 IT라든지 이런 모든 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위대한 정치인, 물론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 흔히 보수라고 하는 여당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자유당 만들었잖아요. 이게 4.19 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화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공화당이 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민정당을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당에서 잘한 사람이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의외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과거를 이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전부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에서 권력자의 추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자발성을 가진 그야말로
참여형 정당의 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것은 사실은 민주당도 원래는 보수 정당이에요. 한민당, 한민당. 그 전라도 쪽의 지주. 한민당이 1953년도에 이 박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갖다 하는 바람에 55년도에 야당 통합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익희 국민당하고 합해서 민주당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어? 그게 이제 5.16 이후에, 이제 4.19 이후에 또 논아졌다가 5.16 이후에 다시 어떻게 저쩌고 해서 합쳐져가지고서 오늘까지 민주당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생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정당 그 당비를 내는 뭐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정당이라는 그런 거죠. 표현을 하더군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은 정당의 역사는 오래되지만 정당에서 자라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밖에서 인기가 있다 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자, 김종인의 한국정치 50년 시대 기록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전체를 아우르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유신을 전후로 한 경제 정책의 몇 가지 대목 그리고 그 박정희 정부가 우리 현대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김종인 대표님의 회고와 함께 소회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